자,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정치가 세금을 먹었을 때 이 세금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 정부는 애초에 세금을 낮게 하기 위해서 왕권에서 이행된 겁니다. 왕의 개인적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과 그 다음 절대 왕권에서는 세금이 늘어나고 착취에 가까운 약탈적 세금이 늘어나는 거 1번.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나라가 절대 왕정 시기의 그 무적 함대의 스페인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선을 제법 높게 평가하긴 한데, 그 물론 말년에는 이제 상평통보 하면서 그렇게 망하긴 했지만, 고려의 착취적 세금을 피해 조선만큼 세금이 개선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말기에는 대부분 그러듯 인플레이션은 무너졌고요. 기본적으로 정부란 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자신들이 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는다는 건 그만큼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을 줄이는 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의 길을 한 토니 블레어는 기업적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3의 길,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플러스 복지국가 둘 다 해버리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터진다.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원조가 기업적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잠깐만. 유시민, 이 사람도 원래 경제학자 출신이잖아. 근데 매번 그거 가지고 부동산 이익을 얻어. 조국도 마찬가지고. 좌파 정권들 특징이 이래요. 좌파 정치인들 상당수 부동산 투기 잘합니다. 이게 왜 투자와 투기를 구분했었는데 투기라고 하냐? 얘네들은 정치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돈을 뿌려서 통화량으로 저 부동산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좌파 정권이 늘어난 이후 세금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원래 세금이란 건 안 좋은 것이란 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었는데 좌파 정권 이후부터 세금에 대한 프레임이 이런 식이에요.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증세는 공평한 부담처럼 느껴지고 규제를 보호로 표현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투기 척결이라고 하고 재산권 침해라는 프레이밍이 이루어집니다. 감세를 보면 부자 감세, 민간 시장 확대라는 프레이밍이 싸워요. 증세를 보면 국유화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현대 정부는 원래부터 세금은 안 좋은 것이라는 기준점으로 되어서 세금을 계속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는데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좌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텄습니다. 증세로 인한 부자들의 탈조선에 대한 문재인 정권은 가짜라고 했거든요. 2019년 가짜다. 2021년 이거 정확히는 투자의 공제를 없애준 거에 더 컸어요. 물론 세금도 올라갔지만 2021년 기업도 가게도 해외로 떠난다. 2024년 지속적으로 탈조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영국, 인도 이 나라급이라는 거잖아요. 자, 한국의 최고 세율이 지금 이제 스웨덴보다 이제 높아요. 북유럽보다. 대부분 정치적 저항을 없애려는 언론과 지지 세력들은 가짜 뉴스라면서 그 순간만 넘기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세상은 절대 견고하지 않습니다. 뇌를 파괴하는 술 하나 안 먹고 담배 한 번 안 피는 걸로 상대적인 우위에 쉽게 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호구니까. 근데 대다수 인간은 관계와 그 혜택을 위해서 술을 함께 마시고 담배를 함께 피면서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면서 흘러가는 선택을 합니다. 건강만큼 비싼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레벨은 거기서 엔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엔진 자체가 몸이에요. 몸이고 뇌입니다. 돈은 그 특성을 확장시킬 뿐이지 돈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특성을 확장시키지 여러분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특성이 바뀔 거다라고 착각을 하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사고요. 소비 중독자는 소비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누군가 더 잘해준다고. 사람의 특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특성은 온전히 자신 스스로 도전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간에 방치된 신호는 축적되는데 이걸 축적하는 것만으로 우위에 속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것만으로. 안 하는 대신 다른 걸 하는 거죠.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먹으란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잠을 자고 고기를 먹으란 말이에요. 왜 건강한 거 두고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물론 나도 담배를 10년 폈지만. 자, 어쨌든 4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앞으로 더 탈조선이 늘어날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무적 함대 시절에 이런 식으로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결국 칼버린 표를 만들지 못하고 작은 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안 됐어요. 신규 엔지니어들이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태워버려요. 왜? 2단으로 몰릴까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좀 되게 커요. 구교들은 실패하면 2단으로 몰렸는데 개신교들은 신교들은 실패해도 새로운 시도, 그게 영국의 발명가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그게 신분 변화까지 전부 허용하는 시스템까지 넘어간 게 미국입니다. 장기적으로 구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세금이란 건 기본적으로 번영, 안정, 자유, 법치주의 중 안정과 자유를 위한 보호비입니다. 그리고 이걸 국가의 태생이라고 여겨요. 근데 개인 단위로 보면 돈을 세금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겁니다. 돈을 지키는 리스크로 속해요. 그래서 원래 필요 이상 세금은 약탈이다 여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말 장기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 이상 세금이 마치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금은 해당 문명체에 대한 보호비고 필요 이상 과도한 세금은 약탈입니다. 괜히 유럽의 독립운동이 이 약탈에 대응하기 위한 부자들의 독립운동이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족들 국가잖아요. 유럽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래서 원래 임진왜란 때 세금이 싸면 50%고 기본이 70%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의병이 나온 거예요. 조선은 세금을 20%에서 30% 거두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대가 약한 것도 있어요. 조선이.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정치인은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얼마를 아끼든 얼마를 걷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정부 재정이 막 뿌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자기의 이익 혹은 지인의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자, 지지 세력을 돈 배분하는 거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정권이든 다 똑같아요. 이런 배급견 성향이 늘어나고 세상이 양적 완화 이후 부동산 폭등이 가속화되면 가장 큰 착각이 벌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한국이 가장 좋다. 헛소리입니다. 그럼 왜 중국 부자들은 일본으로 가겠습니까? 돈이 없어진 한인들은 왜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미안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만큼 치안이 되고 의료보험이 되고 지방으로 가면 남아도는 집값 공장 일자리 이런 곳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제일 좋은 선진국이 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일본은 특정 재벌급이 아니면 이민 제도 자체도 없어요. 저 특별하게 이민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버려지고 약자가 돈 내놓으라고 나대면서 마약 대신 맛집 탐방하듯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배급견이 수혜로 여기고 감사하면 되는데 권리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대한민국은 생활 비용을 줄여주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배급으로 일 안 해도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의 근본적인 확대 원인입니다. 프리라이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설거지는 누가 한다? 생산성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봐도 절반은 대충 시간 때우기 일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 시간 때우기 일하는 만큼 자기가 추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 같이 공평하게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 일을 원래 시간제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근데 성장할 생각이 없으면 싸게 써먹으려고 시간제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생산성 있게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인플레이션 막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세금은 간단히 말하면 민간 시장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거래 수수료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세금은 크게 3대 세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나머지는 그냥 특별세인데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부가세, 소비세죠. 이게 원래 관세 대신 생긴 거예요. 옛날에 관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유무역 이후 관세가 줄었는데 그걸 대신 부가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소비세죠. 판매세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1회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기업소득세. 자, 한국은 부가세가 가장 최대 세금이다가 2015년부터 개인소득세가 최대 세금화되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더 건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가세였거든요. 부가세인데 이제 소득세 위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때 좀 더 빡세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소득세 기준점으로 올라간 게 좀 더 건실하다는 뜻입니다. 실질 임금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금융 억압이 풀리고 민간 소비 확대 경향으로 나가면서 나온 현황인데 부가세는 관세 대신 매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나오냐? 부가세는 최종 소비가 같으면요. 중간 거래가 아무리 늘어나도 총 세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는가로 부가세가 결정이 나요. 근데 소득세는 다릅니다. 거래 단계가 늘어날수록, 즉 하청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세수가 증가합니다. A에서 나오고 B에서 나오고 C에서 나오고 만약 대기업이 수직 통합을 한다면 이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국가는 계속 기업을 분할해 하고 싶어요. 한국의 재벌 구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한국의 소득세나 법인세들이 이런 하청업체까지 만든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 수직 통합을 하게 된다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완제품이 100만원, 비용이 만약 70%가 들어가고 세금이 소득의 25%라고 해봅니다. 역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C회사에서는 7.5만원 소득세가 거치고요. B회사에서는 5.25만원 거치고요. C회사, A회사에서는 3.675, 원료회사에서는 이렇게 가장 적게 거칩니다. 최종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 거래 관계를 거치는지 이게 국가의 소득세가 됩니다. 이걸 글로벌 버전으로 하면 자유무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총 세수는 16.425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회사가 수직 통합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8.925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정부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대기업을 좀 더 누진세로 과세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임금을 낮추거나 심심찮게 중소기업 중심 국가라고 떠드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리려는 겁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말아먹은 게 지금 이탈리아죠.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위기나 이런 글로벌 위기에 약하거든요. 중소기업 위주시 돌아가게 되면 수요 감소 시 버티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기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 지금 못 버티고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장기간 인류의 흐름을 거부한 짓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좌파들의 상태. 자, 근데 어쨌든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거래가 늘어나게 되어 수익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뭘 공략을 했냐, 좌파들이. 개인소득세율을 공략했어요. 근데 법인세율을 높인 인간이 딱 한 명 있어요. 문재인이라고. 이거 밑에 제가 통계 가져왔거든요. 법인세율을 높여버리면 기업 자체가 떠나버리니까 개인소득세율을 높였습니다. 결국 정도의 차이예요. 세금을 높이고 부자에게 과도하게 과세하게 되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저렇게 되고 기업이나 신흥부자가 탄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 찰리 먼거가 세금을 높이면 신흥부자가 탄생할 수 없다고 경고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경우 부자는 소비나 투자를 하기보다 기업 자산화시켜서 거래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법인세는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에게 최소 생활비만큼 임금을 만들어요. 이외에 싼 세금을 낼 수 있죠. 이외에 몇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인화 시켜서 나중에 고쳐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더 세게 나오면 되는데 굳이 지금 쓸 돈도 아닌데 내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몇 가지를 알고 있긴 했는데 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입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써먹어야지. 어차피 자기술이기도 하고 그냥 이건 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스웨덴조차도 개인소득세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52%인데 옛날에 이거 삐삐 작가가 108% 개인 소득세율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반발한 적 있어요. 108%, 103%. 채광권 팔릴 때마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스웨덴의 개인 소득세율. 대한민국의 개인 소득세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종적으로 그 여러 가지 공제나 따지면 북유럽 평균보다 높을 거예요. 최고 세율이. 단 이건 10억 넘게 버는 사람들 기준점입니다. 그럼 10억 넘게 버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한국 내 수익으로 10억 넘게 안 벌어요. 글로벌 리스트로 10억 넘게 법니다. 그럼 한국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그럴 바에 세금 낮은 데 가지. 굳이 한국에서 내가 수요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났으니 여기 있는 것 뿐인데. 여기가 굳이 뭐 정치적으로 좋나? 세금적으로 좋나? 자, 미국의 개인 소득세율. 더 놀라운 걸 알려주냐면요.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재계산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정부가 돈을 뿌리잖아요. 그럼 세금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줘야지.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의 실질 임금이 과거 기준이랑 세금이 크게 안 달라져 있거든요. 실질 임금이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각종 배급 조치들을 하고 있죠. 국비 지원도 사실 그것 중에 하나고 청년 희망 적금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인플레이션 줄이는 용도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뭐지? 공공임대 요게 인플레이션 늘리죠.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정부에 의존시키려는 조삼모사.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또이또이해요. 그걸 발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원래 통화량을 관리할 때는 절대적 빈곤선을 그어놓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매트리스를 깔아두는 개념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잘 살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현재 손을 떼놔서 한번 3년 5년 정도 망쳐버리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갔냐 이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소득세의 간단한 흐름을 이해해보죠.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원료 회사의 경우 원자재 플러스 인건비로 회사를 경영해야 해요. 이제 원료 회사 1차 산업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운영되잖아요. 농장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빼먹기를 한다고 쳤을 때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증가하면 99%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원래 가격의 30%밖에 오르지 않은 건데 이 비용이 99%까지 올라간 겁니다. 인건비 빼먹기 하는 곳이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가 아니잖아요. 1차 산업이 고부가가치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소득이 1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1% 올렸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가격을 B회사에서 전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올리니까 가격을 B회사에 전가하고 C회사에서부터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B회사는 이제 새로운 공급망을 찾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자재, 인건비, 운송비를 감안해도 이게 더 이익이니까 이제 거래 하나가 국내에서 줄어서 세금이 줄어들어 버렸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인플레이션 누가 일으킨다고요? 정부가. 거기에 세금 1%까지 올려버리면 이 꼬라지가 나버려요. 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뿌렸는데 이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높여요. 애초에 이게 좌파들이 희망하는 체제 전환의 도전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자영업을 기준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 최저임금으로 올랐고요. 10.9% 올랐습니다. 28% 상승했네요. 근데 이때 제가 말 안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때 4대 보험 가입시키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40%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자 14%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크게 올랐고요. 아, 그러니까 한 1, 2년 만에 30% 오르는 일은 없다. 흔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각종 이유로 흔합니다. 인건비 28%.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쓰는 내 비용, 생활 비용이 단 2년 만에 30%에서 40%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보는 심정이랑 똑같을걸요? 그게 지금 현재 저 직거래 한 겁니다.
자, 30대 초반이었던 당시 20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지고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즉, 저렇게 되면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아예 그냥 이런 자동화로 만들어집니다. 문과들을 죽이는 건 언제나 이과들이지. 여기에 4대 보험 가입을 아르바이트로 넣으니까 단기 시간 아르바이트로 전환이 되었죠. 이제 프랜차이즈나 1인 자영업자들만 생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문제는 물가라는 단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하락된 겁니다. 통화량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된 겁니다. 실제 각 국가의 여러 정부들은 정부 부채를 녹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에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에도 그렇고 이후 부채를 어떻게 감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녹인 겁니다. 세금 높이고. 그래서 미국 한때 부채가 92%, 미국 한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최고 세율이 96%인가? 그렇게까지 갔어요. 사실상 그거 한 명 노리고 한 건데, 석유왕이었나? 철강왕이었나? 자, 이걸 반복하려던 게 팬데믹 버블, 그리고 제닛 옐런의 고압 경제입니다. 저걸로 부채 녹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감당 못할 정도로 커져서 이 상태가 난 거예요. 애초에 저게 논문이었어요. 제닛 옐런이 연준 의장일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 아니라 정치인의 의도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저항이 없고 메멘토 모리처럼 붕어 대가리를 가지면 그대로 잊혀지고 재사용이 가능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두 번째, 저 인플레이션이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특히 저런 정부가 돈을 뿌릴 때는 지금 현재처럼 방산과 그리고 주택 가격을 자극합니다. 제 장담하죠. 서울 사대문 안에 부동산 가격은 실질 금리가 한 10년 정도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동안은 오를 겁니다. 문제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든 뭘 하든 오를 거예요. 그래서 신용 배급과 착취 렌트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측은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쪽 가능성이 70% 정도 됩니다. 30% 정도는 뭐 여러 가지 잘 풀려서 안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자, 이런 지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C회사, B회사 세금만 해도 전체 세금의 77%다. 즉 가장 비싸게 파는 1거래, 2거래,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1거래, 2거래의 세금만 해도 전체의 77%입니다. 이 기업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죽어요. 두 번째, 부자의 소비와 대기업의 투자가 국가 재정의 가장 큰 세금을 차지합니다. 유물론자는 무언가 제품 하나, 눈에 보이는 제품 하나 툭 튀어나오면 그게 마치 대단한 과학기술처럼 여기는, 그런 발명품처럼 여기는 그따구 사상이 있는데 모든 기술은 거래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 거래를 어떻게 하게끔 만드느냐, 거기서 정보가 발생하고 그게 결론적으로 유물화 되었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화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분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 세상을 바꿔요. 자, 이들의 소비와 소득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즉 부자들과 대기업이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리후생을 확대시키는 배경이에요. 부자들이 돈 좀 팡팡 쓰고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는 거에 질투하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뭐 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 늘려주고 세금이 파생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문명 공동체의 절대적인 복지를 확대합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세부담을 이래저래 해가지고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실제는 세부담이 거의 없다. 상위 1%가 42% 부담합니다. 1%가 소득 세수 비중의 42% 부담하고요. 이걸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착각하는 건 당신 소득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지. 전체적인 문명 공동체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이 됩니다. 상위 10%가 소득세 80% 냈습니다. 근데 이 상위 10%가 요즘 한국을 떠나고 있고 상위 10%가 될 만한 인재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네요. 세금이 높아지니까. 아이, 북유럽보다 돈을 더 많이 내네? 그럼 떠나야지. 북유럽 있지, 여기 왜 있어요?
대충 근사 예상해보면 1.5 정도의 표준 편차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대다수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해라 X86세대 자식들은 니네 부모의 업이다. 니네 부모의 업이다. 너네들은 60년대 니네 부모보다 3배 더 내야 될 거다. 소득 평생 번 돈 40%를 세금으로 낼 거다. 근데 어머나 그게 없네. 연금은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총 세액의 41.9%에 대한 자금이 필요할 거다. 근데 연금 올라가는 거 이거 잘 풀려가지고 이런 거예요. 잘 풀려가지고.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자, 근데 인구 줄이는 거 이거 목적 자체도 그거잖아. 인구를 줄여야 된다. 좌파, 신마르크스주의. 유럽, 서유럽과 북유럽. 그러면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 지구상의 인구는 줄여야 되지만 우리 국가의 인구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요걸 처먹어야 할 건 세금을 많이 내는 강남이 아니라 세금을 처먹는 전라도다. 저 전라특별 배급도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해놓고 이제 전력 고속도로 달성해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문재인 때 열심히 돈 뿌려가지고 추진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해안 해상풍력도 집어넣고 있고. 즉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질투할 게 아니라 환호해야 돼요. 우리 세금을 줄여줍니다. 내가 굳이 꼭 강남에 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제 GTA 연결되면 더 편한데 우리 이익을 늘려주는 겁니다. 진짜는 저게 무너질 때 여러분들 전체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럼 왜 질투하냐? 무의 도식으로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을 가진 부모 세대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 유물론자들이니까. 일 안 하고 강남에 무의도식한 인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으로 잡을 것 같아요? 그냥 질투일 뿐이에요. 마치 태어나면 강남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돈 내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요. 다음 세대 상위 10%가 될 인재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의 세금은 이제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겁니다.